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횟수에 관한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오래전부터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 기록을 공천심사 때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과가 얼마나 많으면 전과 횟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까 싶은데 이런 전과범이 도지사를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니 세상 말세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다시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방송을 석 달 만에 재개하는 것인데 유시민이 또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야권 대선 주자들을 비방할지 유시민의 그 나불나불거리는 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문재인의 최측근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민 세금 써서 간 공무로 인한 방미라고 합니다. 탁현민의 방미와 관련해 두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는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 연례회의 준비차 방문, 또 하나는 남부통신선이 복원된 상황에서 그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행에 나섰다는 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설보단 문재인 임기가 끝나기 전 문재인이 탁현민 미국 여행 한번 보내준 거라고 봅니다. 백신 접종은 효과가 없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처음 입수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백신 접종자가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최근 코로나 재확산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핵심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무용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백신이 오히려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충격적인 보도여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최근 미국 하원 의원이 제기한 코로나 우한 연구소 유출설에 대해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과 왜곡된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며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길이길이 날뛰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경인 마당에 중국이 순순히 인정할 리는 없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서 박지원 집안엔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위가 전과가 있는 젊은 여성과 호텔과 모텔 등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었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표설이 도는 걸까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어제였던 3일 최초 단독 보도라며 박지원 사표 국정원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강용석 소장은 이 영상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부 권력 투쟁에 밀려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로 박지원의 사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한 소식통에서 입수한 제보인데 국정원에 박지원이 국정원장의 사표를 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국정원장을 새로 임명하려면 결국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임기가. 그래서 국정원장을 새로 임명할 건지 아니면 박선원이 국정원장 대행 체제로 국정원을 끌고 갈지. 그런데 박선원이 국정원장 대행, 사실상 지금도 박선원이 끌고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박선원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박지원 원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라고 사임서를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원장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일련의 대북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다름 아닌 이번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축소 혹은 연기 여부이죠. 어제도 보도해드렸듯이 북한의 김여정이 대놓고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박지원은 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와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유연하게 대응이라 함은 박지원이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연기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죠.
북한에 돈을 갖다 바쳤다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하셨던 분인데 어련하시겠습니까? 박지원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박지원은 또 과거 6.15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 때부터 지난 20여 년간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라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하늘과도 같은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아주 예전부터 한미연합훈련을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 말을 거역할 수가 있나 라는 취지의 빨갱이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박지원의 간첩 같은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지원 원장께서는 미북 대화 재개 조건 중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인 고급 양주와 양복 등의 수입 허용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제가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듯이 미국 법원은 최근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을 몰수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이 정도인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대북 제재를 위반하자라는 말을 대놓고 보라한 듯이 하고 자빠져 앉아 있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박지원은 미국의 대북 제재 조정 또는 유해와 관련해 북한은 광물 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허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으니 다 들어주자 이 뜻입니다. 생필품 중에서 꼭 풀어줘야 하는 게 뭐냐는 질문에 박지원은 고급 양주와 양복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평양 상류층 배급용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간부들에게 선물용으로 주는 사치품은 최근에 줄어드는 추세고 사치품이 수입되면 주로 상류층과 돈주들, 즉 자본가들이 이용하는 외화 상점에서 판매된다며 외화 상점은 당이나 군부가 운영하는 곳들이라 결국 김정은 위원장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맞아 우리 우파 진영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현 여권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코로나 팬데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그 연장선에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재난지원과 같은 포퓰리즘으로 현혹시키는 것, 그리고 지난 여러 차례의 대선에서 경험했듯 상대 진영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등의 정치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른바 신북풍이 아닐까 싶은데요. 1년 넘게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어떤 특별한 명분과 이유 없이 지난달 27일 전격 복원된 것을 두고 내년 대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문재인과 김정은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복원에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공식 발표가 있던 시각, 부측에서도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만 북측은 대외용 매체로만 이를 보도했을 뿐 일반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용 매체에는 관련 소식을 실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선이 복구됐다는 소식을 북한 주민들도 아름아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남북 간 통신선 복구와 관련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일반 계층으로 분류되는 함경북도와 황해남도의 주민과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어제 데일리 NK에 보도됐습니다. 자, 우선 이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연락망이 단절됐다 재개된 것, 이거 하나만으로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지만 이번 통신선 복구로 남측이 이미 뭘 줬거나 뭘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께서 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는 소식을 접했나요? 소식을 접하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무엇입니까? 비공식적으로 접했습니다. 소식을 듣고서는 국가에야 쌀이 없으니 암만 코로나라고 해도 남조선에서 쌀을 받아서 풀려나 보다 생각했지요. 쌀로 전파됐다는 얘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7월 31일부터 전량세대들의 적게는 15kg, 많게는 25kg의 식량을 주고 있습니다. 다는 못 줘도 힘든 세대는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냉이만 줬는데 이번에는 쌀도 줘서 아는 사람들은 남조선에서 먼저 받고 보건해줬구나 하고 있습니다. 쌀이 묵은 쌀인데도 중국 쌀과 다르게 밥맛이 좋아 남조선 쌀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규정에 따라 외부 물자는 보름 넘게 격리했다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쌀이 풀리니 사람들은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3개월간 모든 남북의 연락망이 단절됐다가 정상 간 합의로 재개됐습니다. 이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 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연락망이 단절됐다. 재개된 것 그거 하나로 북남 간 신뢰가 회복되겠습니까? 조직적인 정치학습이나 강연에서 당의 사상으로 주입받는 것은 문재인이 평양에 왔을 때 최고로 대우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난 3년간 약속을 지킨 게 하나도 없고 하는 척만 했다는 것입니다. 남조선이 약속을 지켜야 상대해 준다는 것을 당의 일관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 나 같은 백성들로서는 전화 하나 연결됐다고 신뢰가 회복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측은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선을 끊었습니다. 이번에 복원에 합의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받았으니까 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가 없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대가라는 게 노획물자 아니겠습니까? 그저 물자를 받았으니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전화를 다시 연결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측이 연락선을 복원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할 때 되고 하니까 끌어올리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원상복구 해놓으려는 거라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이 내년에 끝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뭔가 복원을 해놓고서 임기하려고 나선 것이라 봅니다.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모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위로와 걱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남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아메바성 정리, 파라티푸스, 결핵성 늑막염 이런 병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 환자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는 모르지만 누가 격리시설에 끌려가면 코로나구나 생각하면서도 코로나라고 말은 못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백신 같은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해열제나 진통제, 설사약, 감기약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밀수해서 약을 사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피한 얘기지만 아침 먹고 점심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친척이 전화가 왔는데 청진역전에서 꽃제비 4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난의 행군 때도 역전에서부터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그 꽃제비들은 여름인데도 옷을 6겹을 껴입었다고 합니다. 형편이 이러니 남조선에서 먹고 남는 쌀이라도 보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강냉이밥이라도 온 식구가 배불리 먹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도 못 먹어서 더 아픈 것입니다. 남조선이 한민족으로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언론 취재가 불가능한데요. 북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미일 등 국가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해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탈북자들의 전원, 또 앞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언론사 등이 직접 북한의 소식통들과 접촉해서 이를 기사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실제 북한 주민들을 접촉해본 결과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식량난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둘째, 코로나 등의 전염병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남북통신성 복구 시점을 전후해 남한쌀로 보이는 식량이 배급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갑자기 남북통신선이 복구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북한에 뭘 주었거나 아니면 주기로 약속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픈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파 성향 국민들이 북한을 도와주지 말자, 퍼주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건 실제 도와준다고 한들 김정은이 이걸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독재를 연장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햇볕 정책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지금 남북 통신성 복구를 전후해 남한쌀로 보이는 식량이 배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가 귀한 자식들을 동원해 병정놀이 하듯 정치 쇼를 했다. 이 말은 청해부대 코로나 대량 감염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의 무리한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폭로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아들들을 문재인 쇼에 이용해 먹었다니, 어린아이들을 체조 공연 등에 이용해 먹는 북한 김정은을 보는 것 같아서 분통이 터지고 가슴마저 아려옵니다. 아이가 없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장병들의 부모님들 심정은 오죽할까요? 한여는 육사 31기로 예비역 중장입니다. 30년 넘게 군에 몸담았기 때문에 청해부대 대량 감염 사태의 근본 원인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여는 지난 2일 뉴델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군을 정치 쇼에 동원하는 청와대와 이에 아무 말 않고 따른 군 수뇌부라고 청와대와 군 당국을 동시에 질타했습니다. 청해부대 장병 101명을 위험한 서아프리카로 보내 코로나 대량 감염을 초래하고도 국회 국방위에 나온 국방부는 청와대 NSC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장병들에게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한 한기호 의원은 그래서 청해부대 장병 101명의 인권은 존중돼야 할 것 아니냐, 청와대 지시면 장병들 건강권은 훼손해도 되느냐, 장병들도 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밝혔다고 지난달 26일 국방위에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한 의원의 지적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방부는 7월 2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우리 국민 피랍 상황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청해부대 투입을 검토했다며 당시 서아프리카에서 해적에 의한 한국인 피랍이 2건 발생했고 또 다른 한국 선박 피해 예방과 인질 석방 지원 차원에서 청해부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부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NSC 논의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청해부대 작전 지역 변경을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국방부가 몇 달 전 출입기자단에게 엠바고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엠바고를 요청해놓고 비난이 일자 국방부 지들 스스로 엠바고를 파기한 것입니다. 보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은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한 의원은 또 청해부대의 코로나 대량 감염 원인이 원래 임무 지역인 아덴만이 아니라 서아프리카로 급파된 것 때문이라는 것은 청해부대 장병 철수 작전 당시 국방부의 자화자찬 때문에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청해부대 장병들의 신속한 철수를 위해 귀국 수송기 항로에 있는 20개국과 협조했다면서 군사외교의 성과라고 지들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과 6월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한국인 선원이 피랍된 사건, 2018년 7월 리비아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피랍됐을 때 청해부대를 보낸 일 등을 생각해보고 재차 알아보니 청해부대를 서아프리카에 보냈다가 코로나 대량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확실했다며 서아프리카 지역은 당초 청해부대가 주로 기항하는 오만 살랄라 항과는 보건 환경이 천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청해부대의 기항지인 오만 살랄라 항에 갔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청해부대는 지난 2월 출항한 뒤 살랄라 항에서 8, 9차례 정도의 보급을 받았습니다. 한 의원은 이곳의 보건 환경과 방역이 매우 우수한 덕분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며 반면 청해부대의 이동 경로와 목적지 서아프리카의 보건 환경은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인이 서아프리카에서 피랍됐다는 이유로 아프리카 반대쪽에 있는 청해부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서아프리카까지 가는 25일 동안 납치범은 인질을 끌고 내륙에 있는 본거지로 가서 숨지 않겠느냐고 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점을 따졌더니 해군은 우리는 그 작전에 동의 안 했다라고 답하더라라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가 한국인이 납치된 지역에 가봤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군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리비아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피랍됐을 때 문재인 정부는 그 과정을 모두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건 바로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청와대가 책임지게 될까봐 엠바고를 요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한 한 의원은 청해부대는 서아프리카로 간 것 때문에 감염됐다. 결국 청와대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군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청해부대를 서아프리카로 보낸 것이라며 정치 쇼를 하려고 군인을 동원하면서 엠바고를 걸어 언론의 입까지 막았다는 것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청해부대 일은 청와대가 군 지휘를 병정놀이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제발 군인을 정치쇼 하는데 동원하지 말라. 우리 장병들 모두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7개를 국민의힘에 넘기고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등 권한을 축소한 뒤에 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놓고 좌우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우선 우파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선 늦게나마 잘된 일이다라는 기류와 권한이 대폭 축소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못하러 받았느냐라는 기류가 상충하고 있고 좌파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선 줄 건 줘야 한다라는 찬성 기류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주었더니 밥값을 못한다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은 당 지도부에 문자폭탄을 보내 항의했고 이에 강경파 의원들은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며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법사위 파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중질환에 빠진 여당 상황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합의를 이끈 윤호중 원내대표는 휴가 중인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잘 설명해 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경선 중인 대선 후보들입니다. 현재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여야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번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에 연이어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이낙연, 박용진 후보는 지도부의 합의안을 존중하자고 밝히고 있고 정세균 후보는 법사위 제도 개혁 이후 상임위원장 문제를 논의하자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의총이 대선 후보들의 계파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합의 문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깨겠다는 것이냐며 합의 번복은 없다고 못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민주당이 당 내부 반발로 합의를 번복한다면 여야의 대치로 전국은 급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 시작된 21대 국회는 원 구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각종 법안 처리에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줄곧 야당에서 맡아왔는데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여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후 여당이 기업규제 3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지만 그야말로 야당은 속수무책이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에선 이게 바로 의회 독재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독단적인 모습에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여당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고 여당이 태도를 바꿔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할 점은 여당이 양보한 게 아니라 원래 국회 관행에 따라 야당 몫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그 사이에 의회 독재가 꽤나 달콤하고 좋았긴 했나 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의총에서 합의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강경파 의원들과 그 지지층들의 압박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듯한데요. 때문에 일각에선 본의 아니게 야당의 꽃놀이패가 들어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바로 성사될 것 같았던 국민의힘, 국민의당 양당 간 합당이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전 절차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 문제를 놓고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고서도 실무자간 세부적 내용에서 여러 조건들이 뒤섞이면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양당이 통합해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현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이고 9월부터는 경선 레이스가 출발하는 만큼 늦어도 8월 중에는 합당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합당 시한을 8월 초로 못 받겠다는 뜻을 국민의힘은 밝히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마이너스 통합으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당 시한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게 안철수의 뜻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휘둘르거나 휘둘리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항을 들고 나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어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독자로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자,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크게 흐뭇해야 할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일 듯한데요. 이 같은 안철수 독자 출마설의 출처는 어디였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럼 범위를 좁혀서 안철수 대표의 대선에서의 역할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합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국민의당의 당원은 어떤 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원이 걸림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개정해서라도 안철수 대표가 출마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애초에 합당을 추진했을 때는 열린 플랫폼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그 역할을 하려고 했고요. 예. 하지만 현재 플랫폼이 실패했습니다. 합당 여부,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열린 플랫폼은 실패하고 국힘에 모두 입당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국힘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플랫폼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야권의 외연 확장을 위해 안철수의 역할이 다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플랫폼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가 대권 후보로 출마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당원 개정을 해서라도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의원님 개인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네. 현재 당세를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네. 우리가 무슨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 사실인 거죠? 많은 분들이 다 대선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통합된 어떤 그 전체 야권 대통합의 과정에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은 자의반 타의반 많은 지지자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고 하면 나갈 수 있다라는 각오는 지금 갖고 계시고 다만 그것이 국민의힘 버스를 타고 같이 가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남은 거군요. 일각에서는 당대당 통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대표가 직접 나서 통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권은희 원내대표나 이태규 사무총장에게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니냐, 이게 과연 안철수의 리더십이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준석 대표 역시 바른미래당 시절 안철수에게 좋지 않은 사적 감정을 너무 내세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은 2018년 바른미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지만 그의 노원병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계파 내분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지난 2016년에도 이 둘은 20대 총선에서 노원병에서 맞붙은 경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명과 지분, 대선 후보 선출 방법 등을 놓고 한치 양보도 없이 두 당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정치는 타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정권 교체 열망이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의 합당 문제가 오랜 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며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 일각에서 안철수 대표가 내년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라는 압력까지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49대 51 정도로 양쪽 진영이 정말 세게 맞붙는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또다시 보수 진영에 비수를 꽂을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국내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죠.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다수 보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죠. 이런 와중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 엑스레이 비교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 사진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병원 특수치료시설 소속 가산 카멜 박사가 공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와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된 환자의 폐를 비교 분석한 사진입니다. 화면 왼쪽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폐 엑스레이 사진은 박테리아와 점액, 분비물 등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폐가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는 것은 기관으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반면 백신을 접종한 돌파 감염된 환자의 폐 엑스레이 사진은 상대적으로 폐의 윤곽이 보이고 있고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카멜 박사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백신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이 엑스레이 사진들을 공개했다라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코로나19 환자는 약물 치료와 인공호흡기, 호흡을 위한 삽관 등 생명유지 장치를 필요로 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이 같은 집중 치료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백신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획기적인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3일 0시 현재 우리나라의 1차 접종자는 1994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38.8%에 그치고 있고 2차 접종률은 14%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반면 미국은 성인 접종 대상자의 60%가 2차 접종까지 마쳤고 이스라엘,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은 1차 접종률이 60%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2차 접종자도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그토록 무시했던 일본만 해도 2차 접종 비율이 27.8%로 우리의 2배 가까운데요. 여기에 더해 접종 선진국들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부스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부스터샷을 이미 실시했고요. 그 결과 2차 접종자보다 현저하게 면역력이 강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국도 다음 달부터 부스터샷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졌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도 부스터샷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스터샷을 실시하는 국가들은 일찌감치 백신을 확보해 놓은 나라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구 대비 10배 가까운 44억 회분을 확보했고요. 미국도 10배, 캐나다도 7배 이상을 확보해 놨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정부가 1억 9,300 회분, 전 국민의 2배 분량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중 4,400만 회분의 모더나는 생산 차질을 겪고 있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난 4월 말 이후 정부가 백신 추가 계약을 맺은 곳은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부스터샷에 들어가면 백신 추가 도입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해야
맞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을 비롯해 이 정권 사람들은 철진한 K-방역만 자화자찬할 뿐만 아니라 희망 고문마저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언은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취재진이 올해 5월에서 6월 위중증 사망자 93.5%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전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발표를 거론하면서 이분들이 접종을 받았다면 경하게 앓거나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냐며 이분들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면 예방 가능한 피해자였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죠.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상황에서 사망자들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은 함께 봐야 될 요인들도 많고 미래에 대한 방역체계의 전개와 어떻게 코로나를 막아낼 것인가의 부분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사망자들이 어떤 경위로 사망했고 백신 미접종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텐데 이런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말로는 책임을 무겁게 간직한다, 노력한다라고 하면서도 미국과 비교하며 자신들이 잘했다는 취지로 도리어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1.04%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2,104명이었다. 미국은 현재까지 60만 7천여 명 정도가 사망했고 치명률은 1.8%다라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300배 이상의 사망자들이 발생했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보다 300배 정도 책임이 많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엔 많은 백신을 확보해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미국에 비해 백신 확보가 느리고 접종 속도도 느린 우리나라가 치명률이 낮다라면서 이른바 K-방역을 자랑질하고 싶은 심리에서 나온 발언인 듯 보여지고 또 백신 미확보에 따른 책임을 면피하려는 어떤 그런 심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 말대로라면 우리 국민은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백신 한번 구경 못하고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3단계니 4단계니 어떤 가게는 몇 시까지 문 닫아라, 택시는 몇 명까지 타라, 헬스장에서는 템포가 빠른 음악을 틀지 말아라, 이런 거 지키면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게 방역당국자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 소식을 어제 접하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고민정 의원님께서 답을 내놔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님, 확보했다는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혹시 어디 숨겨놓은 거라면 제발 4,400만 명분 백신 빨리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기에 앞서 지난달 뉴스7으로 개편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참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들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 조회수도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요즘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한 달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에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 또 실시간 방송과 댓글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여러분과 호흡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이 될 것을 약속하고 또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